예, 반갑습니다. 저는 EBS에서 고입과 대입을 같이 다루고 있는 정재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제가 이게 없어가지고. 예, 일단 한 장 넘겨주시고, 예. 먼저 그 입시와 관련해서 정시와 관련해서 이제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수능 성적표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능 성적표는 잘 보시면 뭐가 없냐면 원점수라는 게 없습니다. 즉 학생들이 몇 점을 받았는지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럼 어떻게 성적이 구성됐느냐? 결국 표준 점수, 백분위, 등급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등급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수시 때 적용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및 아주 극히 일부 대학에서만 활용이 되고요. 대부분의 대학은 표준 점수와 백분위로 활용이 됩니다. 다음 장면 넘겨주시겠어요? 예, 그러면 표준 점수에 대한 이해가 먼저 돼야 됩니다. 자, 표준 점수라는 것은 뭐냐면 시험 문제는 항상 학생들의 난이도에 따라서 어렵고 쉽고, 그래서 평균점이, 만약에 평균점이 매우 낮다 그러면 시험 문제가 어떤 거예요? 시험 문제가 어려웠던 거죠. 그리고 평균점이 매우 높다 그러면 시험 문제가 쉬웠던 겁니다. 근데 이 표준 점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높이 도망갔느냐, 아니면 평균보다 낮은 성적이냐, 요것을 구분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이 표준 점수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한번 클릭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평균점으로부터 저렇게 만점이 높게 벌어지거나, 한 번 더 해주세요. 평균점으로부터 이렇게 낮게 형성될 때마다 점수가 달라집니다. 기본 점수는 100점입니다. 여기 공식이 보이시죠? 이 공식은 뭐냐면 내 점수에서 그 과목의 평균을 뺀 겁니다. 그러니까 내 점수가 70인데 평균이 70이다. 그러면은 저 앞에 원점수 빼기 평균 나누기 편차 부분이 숫자가 뭐가 되겠어요? 0이 되겠죠. 내가 70이고 평균이 70이면 이 부분이 0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곱하기 20을 해도 0이고 더하기 100은 그대로 살죠. 다시 말해서 평균과 정확하게 일치하게 되면 결국 100점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평균보다 훨씬 잘했으면 100점을 우회하는 점수가, 그리고 평균보다 못하면 100점 이하의 점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국어가 어려웠어요. 작년 수능 국어가 무진장 어려워가지고 표준 점수가 150점 나왔어요. 표준 점수의 이론적인 점수는 모든 학생이 빵점을 받고 내가 100점 받았을 때 200점이 나오는 게 이론적인 점수가 되고요. 보통 시험 문제가 어려웠는데 내가 만점을 받으면 145에서 150점 정도가, 시험 문제가 쉬웠는데 내가 만점을 받으면 135에서 140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올해 뒤에 가서 보시겠지만 수능 국어가 139가 만점이고 그다음에 수능 수학은 140이 만점이니까 확실히 전년도에 비해서는 좀 더 쉬운 수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100점, 그래서 결국 쉽게 얘기하자면 100점에서 얼만큼 올라갔느냐, 이런 부분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표준 점수를 가지고 뭘 하느냐, 도대체 뭐에 써먹는 점수냐, 바로 이겁니다. 등수를 매기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올해 수능 국어 표준 점수를 쭉 나열했는데요. 표준 점수를 계산해 보니까 하나도 안 틀린 친구가 139점을 받았고요. 그리고 한 문제, 2점짜리 한 문제 틀린 친구의 표준 점수를 계산하니까 137점이 나왔고요. 그리고 3점짜리 하나 틀린 친구를 보니까 136점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표준 점수를 가지고 학생들을 줄을 세우는데 139점에 동점이 1,055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1등이 1,055명이 있는 겁니다. 국어에서. 그럼 바로 그 다음 등수가 뭐예요? 만점 받으면 1등. 그 다음에 2점짜리 하나 틀리면 1,056등으로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이제 올해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올해 이제 응시 인원이 지금 하얗게 나와서 글씨가 하얗게 나와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요. 올해 수능 응시 인원이 정확하게 44만 4,870명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44만 4,870여 명을 이 표준 점수를 가지고 줄을 쫙 세웁니다. 1등부터 44만 4,870등까지 쭉 등수를 매긴 다음에 그 등수를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4,000명씩 끊어 4,449명. 이게 뭡니까? 저 4,449명은 44만 4,870명. 그러니까 대략 44만 4,900명 정도 되죠. 그 학생들을 줄을 세운 학생들을 이제 1%씩 끊어가지고 점수를 또다시 부과하는데 이 점수를 백분위 점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자, 표준 점수는 139점에 1,055명이 동점자인데 1% 상위 1% 즉 백분위 99% 학생들은 지금 보시면은 4,000명이 동점자가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표준 점수로 하면은 139, 137, 136으로 나눠져야 되는 학생들이 저 백분위로 들어가면은 동시에 4,000명이 그 공통적인 득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준 점수는 표준 점수로 가면은 이제 상위권, 최상위권 학생들을 변별하는 데는 이 표준 점수가 좀 더 유리하고요. 왜냐하면 1,000명씩 끊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중위권 그룹에서는 저 백분위 점수를 활용합니다. 자, 보시면 표준 점수가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보시다시피 134부터 133, 132 보시면 한 점수당 3,500명, 2,400명, 3,900명 이렇게 몰려 있죠. 그리고 더 내려가면 6,000명, 7,000명 이렇게 몰려 있죠. 그래서 상위권 대학을 변별할 때는 이 표준 점수를 사용하지만 중위권 학생들을 변별할 때는 오히려 백분위보다 학생들이 더 뭉쳐 있기 때문에 중위권 대학에서는 백분위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위권 대학은 표준 점수, 중위권 대학은 백분위. 그럼 현재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은 어디까지냐? 서울 기준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대학교 서열까지는 아니지만 서열이라고 얘기는 좀 뭐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들의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서연고, 그다음 어디입니까? 서성한, 그다음에 중경외시, 그다음에 건동홍 남학생 기준으로 그리고 국민숭실, 세종, 광운, 서울과기대 여기까지가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 거점 국립대학들의 대부분이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중위권 대학들 그룹에서는 백분위 점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표준 점수를 가지고 백분위가 나오고 백분위를 가지고 또다시 이제 이렇게 등급이 나오는 이런 방식으로 수능 성적표는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올해 이 표준 점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되는데요. 올해는 유난히 이 학생들이 사탐과 가탐의 선택 과목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 표준 점수의 차이가 좀 벌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어하고 수학의 표준 점수의 기본은 100점인데 탐구 과목의 기본은 50점의 기본 점수입니다. 그래서 평균보다 잘했으면 50점보다 조금 높은 점수를 받고 평균보다 못했으면 50점 미만의 점수를 받는 건데 지금 과목별로 표준 점수 만점의 차이가 너무나 많이 벌어져 버렸죠. 예를 들어서 생활과 윤리 같은 경우에는 그 77점이 만점자가 77점이고 그리고 하나, 두 개, 그러니까 2점짜리 하나, 3점짜리 하나 틀린 학생들, 심지어 4점짜리 하나 틀린 학생들까지 77, 75, 74, 73점까지 숫자가 너무 적어서 틀린 문제가 2점짜리 두 개 내지는 4점짜리 하나까지 틀린 친구들이 백분위 점수도 100점을 받았어요. 예. 그리고 그 표준 점수도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 윤리와 사상도 지금 표준 점수 만점이 73점인 반면에 저 밑에 보시면 정치와 법 같은 경우에는 66점이 만점 받았는데 66점을 받았어요. 똑같이 1년 내내 사탐 공부를 열심히 해온 친구인데 어떤 친구는 생활과 윤리를 선택했더니 표준 점수가 77점이 나왔고 어떤 친구는 법과 정치와 법을 선택했더니 표준 점수가 66이 나와버렸어요. 자, 더 심한 게 있습니다. 바로 과탐입니다. 과탐의 경우에는 물리학하고 화학을 보시면 특히 화학을 보시면 표준 점수 만점자가 수능 만점자가 지금 65점을 받았어요. 그리고 백분위 성적도 지금 97%밖에 안 나왔어요. 97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화학 공부가 우리 따져 보면은 생명과학 공부가 그 생활과 윤리 공부가 어렵겠습니까? 화학 공부가 어렵겠습니까? 화학이 훨씬 어렵죠. 그래서 화학 훨씬 어려운 이 시험을 만점까지 받았는데 지금 생활과 윤리 선택자에 비해서 무려 12점이 뒤떨어집니다. 12점이면은 이 표준 점수하에서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되는 거죠. 아까
국어 표준 점수 1점당 몇천 명씩 걸려 있는 거 보셨죠? 그러니 12점이면 이거는 수만 명이 걸려 있는 이런 점수차가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올해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만점자가 서울대를 못 쓰는 케이스가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 떨어지는 케이스가 발생하는 거죠. 어떤 학생이 떨어지느냐? 자, 물리하고 화학을 선택한 학생이 만점 받고도 표준 점수상에서 불리함이 있어가지고 서울대학을 응시해도 떨어질 가능성이 생겨버렸습니다. 이 탐구가 희한하죠. 그래서 탐구는 다른 방식으로 많은 대학들이 이제 활용을 하는데, 이제 탐구의 새로운 활용법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변환 표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변환 표준이 뭐냐면 지금 이제 이게 탐구 과목 성적표가 되겠죠. 탐구 과목 성적표가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생활관리 77, 그다음에 뭐 지금 그 화학은 65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단순히 한번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생활과 윤리와 사상을 선택해서 만점 받은 학생은 표준 점수의 합이, 두 과목 표준 점수의 합이 무려 150점입니다. 아까 국어가 139점이라고 했는데 국어 만점보다 11점이나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대로 가면 대학 입장에서는 자, 국어 잘하는 학생 뽑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탐구, 사탐 그것도 윤리 두 과목 잘하는 학생 뽑는 게 나을까요? 대학 입장에서는 국어 잘하는 학생을 뽑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 두 개의 점수를 이제 좀 더 쳐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변환 표준 점수라는 것을 대학들이 새롭게 작성을 합니다. 기존에 있던 표준 점수 다 무시입니다.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무엇을 하냐면 백분위 점수를 이용해서 새로운 점수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럼 왜 저기서 보면 사탐 변표 7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 사탐 변표 70이냐? 예, 공식은 약간 있습니다만 이유 없어요. 그냥 대학이 우리 마음이다예요. 예, 우리는 그냥 사탐 100분위 100% 학생에게 70점 주고 싶다. 그리고 99% 학생에게는 약간씩 감점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대학이 자유롭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보통은 예를 들어서 과학 잘하는 학생들을 많이 뽑겠다라고 하는 대학들은 이 받았던 표준 점수와 상관없이 과학 변표 점수를 만점자의 변표 점수를 높여주고, 또 우리는 그냥 사회 학생들을 문과 학생들을 좀 더 높게 평가하겠다 그러면 저 사탐의 변표를 높여줍니다. 지금 저기 나와 있는 변표는 경희대학교에서 만든 변표가 되겠습니다. 경희대학은 사탐은 높게 평가해줬고 과탐은 살짝 낮춰서 평가를 해줬습니다. 어쨌든 생활과 윤리와 사상 150점 학생은 저 변표에 따르면 어떻게 바뀌느냐? 점수가 까입니다. 그래서 140점으로 점수가 까여서 반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반면에 진짜 억울한 학생들이죠. 바로 물리학하고 화학을 선택한 학생들은 두 개를 만점 받아도 132점밖에 되지가 않는데요. 이 학생들은 좀 더 보정이 돼서 살짝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135로 올라가고요. 요건 대학마다 과탐을 갖다가 좀 더 높게 평가해 주는 대학에서는 139나 140까지 올라가는 대학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표준 점수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대학이 임의로 고쳐서 사용하는 이 점수를 변환 표준 점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식도 있긴 하지만 공식 플러스 대학이 임의로 조절을 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자, 배치표 보셨죠? 배치표라는 거. 그래서 배치표 장판지 쭉 보시면 맨 왼쪽에 숫자가 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400 몇 점, 300 몇 점 이렇게 해가지고 쭉 숫자가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대학들이 나오는 배치표라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배치표에 나와 있는 점수는 탐구를 변환시키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합산해가지고 만든 그 점수고 그 점수에 따라서 어느 대학 갈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90점 학생이다 그러면 그러니까 국어, 수학, 탐구 두 과목의 합산 표준 점수가 390이면 배치표상으로 보면은 고려대학교 정도 갈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친구가 생활과 윤리와 사상을 보고 390점이 됐으면 실제로 이 학생은 대학에서 반영할 땐 380점대 학생으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배치표에 나온 것보다 한 10점 정도 까가지고 내 위치를 찾아야 돼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 변환 표준 점수의 영향력이 상당히 막강하다라는 것도 꼭 좀 기억하시고, 요거 지금 대학들이 막 발표하고 있으니까 내 점수를 계산할 때 확인을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올해 수능 성적표의 이해인데요. 자, 보시면 국어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 만점자가 150점의 표준 점수를 받았는데 만점자가 64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올해 만점자가 무려 1,055명이고 동점자죠. 이렇게 되면 최상위 동점자가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재작년 수능하고 비슷했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재작년 수능보다 만점자는 훨씬 더 많이 3배 가까이 많이 늘은 거고요. 그 다음에 수학의 경우에도 지금 140이 최고점이면서 그 전년도보다 2배 이상 만점자가 늘었습니다. 영어도 1등급 비율이 전년도보다 8,000명 정도, 비율은 2%, 그다음에 숫자는 8,000명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올해는 이 최상위권들이 아주 변수가 심한 그런 한 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상위권은 복잡하지만 중상위권부터는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물론 뭐 느끼는 바에 따라서는 달라지지만요. 자, 여기 보시면 국어가 국어가 이제 139인데 1등급이 여기 보시면 전년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맨 1등급 쪽에서는 차이가 나지만 2등급부터는 전년도 표준 점수와 올해 표준 점수가 비슷합니다. 수학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표준 점수는 아주 극상위권들을 구분하는 데 필요한 점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만 변별이 되기 때문에 중상위권부터는 이 표준 점수가 그렇게 크게 변동되지 않는다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언어와 매체를 보고 만점 받은 학생은 139인데 화법과 작문을 보고 만점 받은 학생은 135점의 표준 점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 미적분 보고 만점 받은 학생은 140인데 기하 본 학생은 139, 확통을 본 학생은 13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적분 만점 받은 학생과 확통 만점 받은 학생은 똑같이 100점 만점이지만 5점 정도 차이가 되고요. 올해 의과대학에서 확통을 봐도 의대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발표한 대학들이 많은데, 자, 이렇게 단순히 똑같은 만점 받아도 표준 점수가 달리 나오게 되면, 저렇게 5점 정도 차이가 나오게 되면 확률과 통계를 본 학생들이 사실상 의과대학에 합격하기는 매우 어려운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셨고요. 그다음 영어는 1등급은 이제 요 2024학년도에 수능하고 비교하셔야 되겠죠? 1등급은 2% 정도 늘었지만 2등급, 3등급은 살짝 또 줄어든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시전형 자체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정시전형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정시전형이 뭐냐? 정리를 하자면은 동일 모집 단위, 무슨 말입니까? 같은 대학, 같은 학과 쓴 학생, 경쟁자라는 얘기죠. 그 학생들 안에서 수학 능력 시험 점수를 활용 지표 2가지입니다. 백분위와 표준 점수. 대학마다 상위권과 중위권 대학마다 달리 반영한다고 그랬죠. 활용 지표와 반영 비율. 자, 예를 들어 전자공학과 학생을 뽑으려고 하는데 국어 잘하는 학생 뽑겠습니까? 수학 잘하는 학생 뽑겠습니까? 수학 잘하는 학생 뽑겠죠? 그러면 국어의 반영 비율은 25, 수학 반영 비율은 35, 이런 식으로 대학들이 반영 비율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그 반영 비율에 따라서 합산을 하고 합산 성적으로 석차를 낸 다음에 대학의 모집 인원까지 뽑는 것을 우리는 정시 전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활용 지표와 반영 비율이라는 거죠. 자, 올해 정시에 대한 체크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시가 현재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렇죠? 어제까지 2차 추합이 발표가 됐고요. 아마 오늘 토요일이지만 오늘도 추합 발표하는 대학이 일부 있을 겁니다. 이 추합은 26일 날 저녁 8시까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26일 날 저녁 8시에 추합 전화 받는 학생은 정말 행복한 학생이 되겠죠. 그런데 이 추합 얘기를 왜 드리냐면 추합했을 때 정시에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 지원이 불가능한 그 개념이죠. 근데 이럴 수가 있잖아요. 내가 수시 본 대학이 수능 끝나고 보니까 수능이 너무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본 대학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다행히 불합격이 된 겁니다. 너무 좋아할 수 있겠죠. 이제 정시를 지원해야겠다. 그런데 갑자기 수시를 본 대학에서 전화가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받는다? 안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수시 전화 안 받거나 못 받으면 불합격은 맞는데, 수시 불합격이지만 합격한 사실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합격한 사실도 없고 불합격되면은 깨끗한 순수한 정시러가 되는데, 합격한 사실이
존재하면 안 됩니다. 안 받을 수는 있어도 못 받을 수는 또 없어요. 왜냐하면 대학들이 한번 전화할 때 그냥 학생한테 한번 딱 전화하고 다음 학생으로 패스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3번, 엄마에게 3번, 아빠에게 3번, 담임에게 3번, 그리고 다시 학생에게 3번 하고 안 받으면 그때 이제 다음으로 넘기기 때문에 못 받을 경우에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이제 안 받는 경우가 있는데 안 받는다고 해도 합격한 사실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정시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정시 이제 원서 쓰다 보면 인터넷으로 접수하다 보면은 정시가 지원이 돼요. 그리고 합격자까지 발표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월 말에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수시 합격한 학생이 정시에 합격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2월 말에 전수조사를 해서 수시 합격한 사실이 있었으면 수시와 정시 모두 불합격 처리가 되니까 수시 추합까지 끝까지 연락을 받으실 수 있을 때 받는 것까지 체킹을 하시고 정시로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등급보다는 이제 100분위 점수를 먼저 확인해야 되는데요. 수능 성적표를 받으시면 먼저 국어, 수학, 탐구 2과목 평균 해가지고 요 세 영역에 평균점을 먼저 내셔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국어가 90이고 뭐 수학이 85고 뭐 탐구 2과목 평균이 한 90이다. 그러면 뭐 대략 내가 80, 한 뭐 7, 8% 정도의 100분위 평균이 나왔다. 그 100분위 점수를 가지고 평균점을 내신 다음에 이걸 가지고 대략적인 그 나의 위치를 파악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방법은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별 모집 대학, 이제 가나다군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어떤 군에 어떤 학교를 써야 될지 이것도 상당히 전략적으로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대학교 환산점 확인하시고 수시 2월점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하죠. 대학을 우선할 거냐, 학과를 우선할 거냐, 이거 중요합니다. 수시에서는 이게 큰 고민이 안 돼요. 왜냐하면 특히 수시에서 학종 준비한 친구들은 그동안 자기가 쭉 준비해왔던 학과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정시는 그냥 순수하게 점수만 가지고 도전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한 번도 준비하지 않았던, 생각하지 않았던 학과에 붙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제자 중에 하나도 그 국어 수학만 엄청나게 잘 본 제자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다른 과목들은 다 못 봤고요. 결국 그 친구 쭉 찾아보니까 국어 수학만 반영하는 대학이 그 당시에 몇 년 됐습니다. 그 당시에 경희대 그 국제 캠퍼스에 예체능 쪽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평생 한 번도 지어보지 못했던 골프 학과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수능이라고 하는 건, 정시라고 하는 건 그냥 점수에 의해서 그냥 결정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대학을 고민할 것이냐, 학과를 고민할 것이냐. 지금 추세에서는 어느 게 더 나을까요? 지금은 대학 중심으로 쓰는 것이 조금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이 좀 심각한 상황이 하나 있는데 2012년도에 대학생들이 등록금 너무 많다. 뭐 한참 말이 나왔죠. 그래서 그 이후에 대통령들의 공약이 모두 대학 등록금 동결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대학들이 등록금을 거의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 재정 압박이 엄청 심한데 학생이 갑자기 나 그만두겠다. 그러면 대학들은 너무나 그 자체가 무서운 거죠. 그래서 대학들은 학생이 그만두는 것을 지금 못하게 하려고 학생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줍니다. 그래서 학생이 너 왜 그만두려고 하는데 저는 이 학과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 그럼 다른 과로 전과 시켜줄게. 예. 저는 이 학과 말고 다른 데 가가지고 컴퓨터 배우고 싶습니다. 철학과? 괜찮아. 컴퓨터 복전시켜줄게. 이런 식으로 지금 대학들이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을 많이 들어주기 때문에 이 대학을 먼저 생각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학교마다 조금 결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과 제도가 없고 그리고 전과 그 복전 같은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잘 아시다시피 수원에 자연계가 있고 서울에 인문계가 있기 때문에 요거 그 복전이나 부전 같은 거 하기는 쉽지가 않은 반면에 서강대의 경우에는 아예 그 입학할 당시에 학과가 있고 그 다음에 입학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한 개 학과를 더 수업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문과로 들어와도 컴퓨터공학을 복수로 들어야 돼요. 의무예요, 이게. 그다음 졸업할 때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전공 학위를 가져나갑니다.
그럼 여기 이런 대학들은 굳이 내가 학과를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학마다 이런 결은 좀 다르고 제도가 좀 다르니까 확인해 보시고 가급적이면 이 정시에서는 대학을 좀 더 포인트를 두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2월 중순에 추가 모집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선결과 후 선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학생들이 지금 이런 학생도 있을 수 있어요. 올해 수능 엄마 올해 수능은 내 실력이 아니었어요. 이러면서 바로 지금 재수 종합반에 등록한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별로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 내내 공부를 했던 안 했던 지금 많이 지쳐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수능 성적을 보고 열받아가지고 힘이 어디선가 솟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흥분한 상태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고3 때 떨어진 그 체력 데미지와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공부하게 되는 과정에서의 그 체력 때문에 결국 4월달, 5월달에 퍼지게 됩니다. 내년에. 이 친구들이 그렇게 효과적으로 그 수능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더 휴식을 취하면서 정시까지 끝까지 결과를 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정시 결과를 끝까지 보게 되면 동기부여도 됩니다. 아, 내가 이 정도였구나. 진짜 내가 이런 부분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하면서 본인의 동기부여도 될 수가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선택하지 않았던 생각해보지 않았던 대학에 합격하고 거기 가보니까 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뭐 반수를 하든 재수를 하든 그 선택은 좀 추후에 해도 괜찮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 충분합니다. 자, 정시 모집의 전형 방법은요. 크게 대부분은 수능 100%로 선발합니다. 그래서 결석 많고 뭐 생활기록부 엉망이고 상관없습니다. 그 수능 100%로 선발하는데 다만 서울에 있는 서울대와 고려대는 정시에서도 내신 성적이 일부 반영이 되고요. 서울대는 무조건 다 반영이 되고요. 고려대학교는 한 1,500명 정도 정시를 뽑는데 그중에 1,000명은 수능 100%, 500명은 수능과 내신을 합쳐가지고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 밖에 이제 그 면접이 있는 대학들이 있는데 여기는 대체로 이제 교대라든가 의대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면접이 일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학생부도 보고 면접도 보는 대학들이 있긴 한데 뭐 학생들의 선호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대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은 수능 100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정시 경쟁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수능 접수는 50만 명 좀 넘게 하지만 수능 당일날 노쇼가 한 10만 명, 10% 이상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한 45만 명 정도 아까 말씀드렸죠. 44만 4,870명이라고 그 정도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데요. 상대적인 평가인데 우리가 가만 보면 뭐 일부 자사고나 특목고나 또는 이제 이쪽 경기도 남부 지역의 비평준화 고등학교를 제외하는 전국의 대부분의 일반 고등학교는 내신이 좋은 학생이 수능이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정비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부 그런 예외적인 걸 빼면 여기 수시 정시 합격한 거 고민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수능 응시자 대비 대학의 모집 인원으로 대략적인 자신의 위치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아까 국영수 100분위를 일단 국어 수학 탐구의 평균 100분위를 계산을 해보시라고 했죠. 그래서 전국 7,000등 안에 들어야만 결국에는 메디컬 계열에 진학이 가능한데요. 한 1.5%가 되는 거고요. 이걸 거꾸로 보면은 누적 100분이 한 99에서 98.5 정도가 되고 실제로 이제 100분위 점수는 누적 100분위하고 좀 다르거든요. 근데 점수로 나왔어도 한 97, 98 그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서연고 같은 경우에 4% 정도 누적 100분위 4% 정도 학생들이 합격을 하는데 역시 여기도 100분위 점수로 이제 97, 96, 95 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서성한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지스트, 디지스트 같은 이런 과기원 대학들 같은 경우에 한 6% 안에 그래서 실질 점수도 한 94, 95 또 좀 낮은 과들은 한 93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경외시 그룹에서는 한 91, 2% 정도 학생들이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자기 위치를 파악을 해서 점수화 시켜 보면은 이렇게 점수화 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학 어디가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참조해서 대략적으로 만들어 본 표가 되겠는데요.
자, 보시면 이제 나의 그 국어 수학 탐구의 평균 백분위를 여기 입결에다가 비춰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시면 대략적으로 내 위치가 어디쯤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대학은 모두 국어, 영어, 수학, 탐구까지 하는 4개 영역 반영 대학이고 서울권 대학들을 중심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서울권 대학을 가기 위한 마지노선 같은 경우에는 덕성여대, 동덕여대 정도가 서울권의 마지노선이고 이 외에 좀 규모가 작은 한성대, 삼육대, 서경대 정도가 있는데 그건 뺐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라인이 4개 영역을 거의 다 4개 영역 반영하면서 그 서울권 대학이라고 해석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동덕여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동덕여대가 요즘에 좀 이미지가 실추되는 일이 학교에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하겠죠. 아, 동덕여대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좀 점수가 낮더라도 사람들이 동덕여대를 안 좋아서 높은 학생들이 안 올 거니까 내가 가서 붙어야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생각은 누구나 다 하는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경쟁률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실제로 몇 년 전에 명지대학이 망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 해에 명지대학교 최고 경쟁률을 나타냈고요. 인하대가 이제 학교 이런 부분에서 평가에서 낮아진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그때도 인하대 유사일에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구설에 오르면 이게 좋은 구설이든 나쁜 구설이든 그 이름이 계속해서 돌게 되면 오히려 그쪽에 경쟁이 치열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타이밍에 덕성여대를 지켜보시는 게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전략적인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국립대학도 요즘에 좀 보셔야 돼요. 자, 국립대학이 여기 어머님, 아버님들 계신데 그 당시의 국립대학하고는 너무나 점수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혹시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거점 국립대학을 다녔던 졸업하신 분들은 아마 내 후배들이 저 정도밖에 안 돼 할 정도로 엄청나게 성적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예를 들어 부산 같은 경우에 서연고 갈 거 아니면 그냥 부산대 남아라. 이게 이제 일반적인 추세였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경북대 부산대가 그나마 높은데 100분위 평균 77에서 83이에요. 이건 뭡니까? 77이면 4등급입니다. 4등급. 그리고 83까지 가도 3등급입니다. 즉 이 거점 국립대학의 일부 학과를 제외하면 대부분 3, 4등급대 학생들이 간다는 거죠. 그리고 더 심각한 경우에는 지금 충북대, 전북대 여기는 4등급도 낮은 4등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다음에 경상국립대 같은 경우는 거의 5등급 정도 학생들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왜 이것을 좀 말씀드리냐면 물론 이제 이쪽 경기도 쪽에 대학들이 제법 있죠. 뭐 이쪽에 뭐 평택대학도 있고 뭐 그다음에 뭐 안양대부터 뭐 꽤 많은 사립대학들이 이쪽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권 사립대학의 공통적인 특징은 특히 경기도 남부 지역에 있는 사립대학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독교 계열에서 세운 사립대학들이 제법 많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 근처에 있는 사립대학을 보내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지방이라도 거점 국립대학을 보내는 것이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학교의 입결은 낮아졌지만 여전히 위상은 낮지 않습니다. 지방에 가면 요즘에 공기업들이 많이 이전한 거 알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관리공단 어디 있습니까? 원주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전력 어디 있을까요? 나주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방에 있는 공기업들은요. 그 지역에서 그 지역 출신 대학생들을 무조건 30%를 선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전력만 하더라도 전라남도에 있는 대학생들을 선발을 해야 되는데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전남대 학생들, 전북대 학생들 다 뽑고 조선대 공대 학생들까지 뽑아야만 그 30%가 채워진답니다. 그래서
이 지방 거점 국립대학들은 공기업하고의 연결고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심을 두고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 사립대학을 갈 것이냐 아니면 거점 국립대학을 갈 것이냐. 특히 거점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대도시에 다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생활 편의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뭐 집에 왔다 갔다 뭐 주말에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렇게 부담되지 않고요. 또 여기는 또 평택 지역은 뭐 더 이제 가깝게 뭐 좀 교통비가 들어서 그렇지 등하교할 수 있는 그런 학교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끔은 또 아이들과 떨어져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20년 이상, 20년 동안 지금 듣고 있었는데 예. 애들도요 한번 처음에 가면은 좀 슬퍼해요. 근데 이제 그리고 일주일마다 이제 집에 막 오려고 하고 한 달만 지나 보세요. 그러면 이제 2주마다 한 번씩 오고 뭐 한 6개월 지나면 3주, 나중에 한 1년 이상 지나면요 명절 때 안 오냐 이 소리 나옵니다. 자 이제 그 국립대학교 배치표는 대략 뭐 그 수도권 대학하고 비교했을 때 이렇다 뭐 그런 거고요. 요즘에 이제 교대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교대가 서울교대, 경인교대, 춘천교대를 제외한 나머지 이 지역 교대들이 상당히 점수가 좀 낮아졌기 때문에 초등교사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교대에 한번 신경을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대 같은 경우에는 지방 교대를 나왔다 하더라도 경기도 임용고시라든가 서울의 임용고시를 보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점도 한번 아울러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서울 소재 대학의 지방 캠퍼스에 대해서 또 문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건대 충주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그 합격자의 백분위가 85에서 88로 상당히 높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건 착시입니다. 얘네가 2개만 반영하는데 영어에다가 영어 3등급만 받아도 90 몇 점의 백분위 점수를 부여를 해요. 그래서 영어 3등급에 탐구 하나 4등급 이 정도 되면 저렇게 높은 점수가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아주 높지는 않다라는 점이고요. 보통 이제 고대 세종 뭐 그래도 그렇게 높은 정도가 아니고 3, 4등급 정도 수준이 되겠고 단대 천안이 의외로 좀 셉니다. 그다음에 동국대 경주 캠퍼스 YG라고 이름 바꿨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동경대 했는데 이 동국대 경주 캠퍼스는요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엊그저께 바로 들었습니다. 학교에 있는데 동국대 경주 캠퍼스 입학 담당자가 학교에 찾아왔어요. 홍보하러 요즘에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 자기네 학교를 많이 써달래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경주는 잘 안 간다. 그랬더니 동국대 경주 캠퍼스에는 2+2 제도가 있대요. 그게 뭐냐 했더니 그 동국대 경주 캠퍼스를 2학년까지 다니고 3학년을 서울 캠퍼스로 이동해서 다니는 그런 완전히 캠퍼스 이동, 그러니까 학적이 바뀐답니다. 그래서 동국대 경주 캠퍼스 다니는 학생들 중에 그 서울 캠퍼스로 옮기고 싶은 3학년으로 편입처럼 옮기는 이런 학생들을 뽑는데 경쟁률이 2대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한번 좀 보내달라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따끈한 소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 이 보건 계열이 괜찮습니다. 연대 미래 캠퍼스 보건 계열이 한 3, 4등급 서울엔 이제 중하위권 정도 갈 수 있는 수준의 성적인데 아주 괜찮습니다. 여기가 왜 괜찮냐? 연대 미래 캠퍼스 보건 계열. 자, 보건 계열이면 치위생, 물리치료, 임상병리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 전문대에 되게 많이 개설돼 있어요. 전국에 있는 전문대 한 170개 정도가 되고 있는데 그 전문대마다 거의 대부분 이 보건 계열 학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보건 계열 학과의 교수는 전문대 출신일까요? 예, 전문대 출신일까요? 아니겠죠. 여기다 4년제 출신인데 우리나라 4년제 대학 중에 보건 계열이 제대로 잡혀 있는 대학이 연대 미래 캠퍼스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전국에 있는 모든 지방 전문대의 보건 계열 교수들은 다 연대 미래 캠퍼스 출신이라고 보시면 될 정도니까 장기적인 안목으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한양대 에리카가 또 가장 높죠. 이 지방 캠퍼스 중에서는 실제로 저거보다 더 높은 과들도 일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위권 대학들은요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그 어떤 식으로 이제 평가가 되느냐. 자, 보시면 작년 약대의 평균적인 점수인데요. 당연히 서울대 약대가 제일 높겠죠. 서울대 약대가 제일 높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시면 덕성여대 약대가 서울대 약대보다 그리 낮지 않았어요. 그렇죠? 반면에 덕성여대 약대보다 경희대 약대가
훨씬 더 점수가 낮았어요. 이건 어떻게 나타난 현상이냐? 일단 한두 문제 차이는 아니에요. 동점일 가능성이 높아요. 동점인데 어디서 틀렸느냐? 어디서 맞췄느냐? 어떤 과목 선택해서 표점 받았느냐? 여기에서 이제 차이가 좀 나고요. 두 번째는 그 대학의 반영 방법. 수학을 30% 반영하냐, 35% 반영하냐, 40% 반영하냐 이런 거에 의해서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원 당시 분위기, 지원 당시에 학생들이 하향세가 막 있느냐,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하향 안정으로 가느냐, 아니면 뭐 내년에 입시 변화 없으니까 소신껏 가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향 안정세로 가다 보면 하위권이라고 생각하는 좀 쉽다고 생각하는 학교에 애들이 몰려서 거기가 경쟁률도 폭발하고 점수도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사회적 분위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에 뉴스 나왔죠. 사관학교 지금 합격자들 당장 1월 달에 그 사관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얘네들 중에 지금 절반이 등록 포기한 거. 저희 학교에도 국군 간호사관학교 2명이나 붙었는데 둘 다 안 간다고 포기했습니다. 분위기입니다.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몇 년 전이죠. 한 10년쯤 됐나요? 저 신사의 품격이라는 드라마 아세요? 네. 그 해에 이공계 쪽에서 가장 높은 과 중에 하나가 바로 건축학과였습니다. 이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타고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정시정의 특징입니다. 일단 올해는 의대 변수가 아직도 결정이 안 됐습니다. 예, 오늘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큰일입니다. 예, 원래 이제 의대는요, 지난 수십 년 동안 1년에 3,000명씩 뽑았어요. 매년 3,000명 이렇게 이제 뽑아왔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모든 병원하고의 시스템을 보건복지부에서 관리를 한 것이 이제 의과대학인데 갑자기 이제 올해 2,000명을 늘려서 이제 5,000명의 정원이 생긴 거잖아요. 5,000명이니까 지금 이제 그 5,000명, 2,000명을 늘리는 것에 이제 힘줬던 분이 계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직업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목소리가 이제 의협 쪽 목소리가 커질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의협에서는 뭘 요구하고 있냐면 원래 올해 3,000명, 내년 3,000명 이렇게 뽑기로 했는데 올해 5,000명 뽑은 거 아니냐. 그러면 내년에 1,000명만 뽑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아니면 올해 내년은 그냥 뽑고 후년에 아예 뽑지 말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년 내후년의 입시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 있고요. 지금 오늘 아침에 나온 이야기는 뭐였냐면 정시를 뽑지 말자. 그러니까 수시에 이미 3,000명 뽑았으니까 정시 안 뽑으면 된다. 그럼 지금까지 준비했던 친구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아주 난감한 문제가 의대에 있는데 만약에 정시에 뽑지 않게 되면 그 최상위권 학생들이 당연히 약대와 서울대 쪽으로 흘러올 거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합격선은 다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서 예측이 더 혼란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사탐론 변수. 아까 사탐 점수 잘 나온 거 보셨죠? 저게 왜 그렇게 되느냐? 원래 그 물리화학을 도전했던 이과 애들이 이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학하고 지구과학으로 도망을 갔고 생명과학하고 지구과학 했던 애들은 상위권 애들이 이쪽으로 오니까 얘들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사탐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물리화학을 못했던 애들, 자신 없던 애들이 한 7만 명 정도가 물리화학을 안 보면서 물리화학은 공부 잘하는 애들만 본 거예요. 그랬더니 평균이 시험 문제가 어려웠는데 평균이 올라가 버린 거죠. 그래서 표준 점수가 낮게 나온 겁니다. 이 변수가 상당히 크고요. 다군의 상위권 대학들이 일부 포진됐습니다. 전공 자유 선택제 이것도 올해 변수가 엄청나게 큰 변수가 있습니다. 변환 표준 이건 뭐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일단 군별 모집 대학부터 보시면 이거 지금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이거 외우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원서 접수하다 보면은 계속 이제 그 조합을 맞춰가면서 스스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우선 여기서 크게 하나 보실 것은 나군의 저 노란색 대학입니다. 나군의 노란색 대학 바로 교대죠. 교대. 초등교사가 되는 방법은 그 초등교육과를 졸업하거나 아니면 교대를 나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초등교육과는 2개밖에 없어요. 이화여대 초등교육과하고 교원대 초등교육과 2개밖에 없는데 둘 다 가군에서 뽑고요. 모든 교대는 나군에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교대는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는 교대가 발생을 하는데 최근에는
청주교대, 진주교대 이쪽이 자주 펑크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펑크가 났다는 얘기는 이제 말 그대로 한 과목 정도 4, 5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 평균적으로도 한 3등급 이하 되는 학생들, 100분위로는 한 70% 중반에서 60% 후반까지 학생들 중에 일부 합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자, 뭐 군별 이동 대학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다음 이걸 정리한 걸 보시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올해 자연계학과의 수능 지정 과목이 폐지가 되는데 딱 3개 대학은 예외입니다. 고려대학은 미적분은 안 봐도 되는데 과탐은 꼭 봐야 돼 이거고요. 시립대는 사탐 봐도 상관없는데 미적분하고 기하는 꼭 봐야 돼. 홍대는 전년도처럼 예년처럼 미기 과탐을 필수로 하고 있어서 유일합니다. 미기 과탐을 필수로 하고 있는 일반 대학 중에 유일한 게 홍익대학이에요. 그래서 홍대에 지원자 자체가 좀 줄을 것이다. 왜냐하면 올해 사탐하나 과탐하나 학생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홍대에 지원자 자체가 많이 줄 것이다라는 예상을 입시기관이 하고 있는데 역시 이것도 누구나 다 하는 예상이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경쟁률이 오히려 올라갈 수 있어요. 그다음에 고려대 다군이 신설됐는데 수능 100으로 18명, 수능 플러스 내신으로 18명에서 학부대학 자유전공 36명 선발하고요. 서강대 다군 자유전공으로 80여 명 정도 선발하고요. 서강대하고 성균관대는 AB형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성균관대의 다군 신설은 아닌데 이제 증가입니다. 작년에도 하나 일부 조금 뽑았는데 올해는 이렇게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고요. 성균관대 다군은 이제 가급적이면 성균관대 다군은 쳐다보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탐구를 한 과목만 반영을 해요. 탐구 한 과목 반영하는 대학이 조선대 의대하고 성균관대 여기 그 다군 여기가 사실상 최상위권에서는 이게 뭐 유의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균관대 다군의 탐구 한 과목 반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국어 수학 다 맞고 아니면 국어 수학에서 거의 한두 개밖에 안 틀리고 탐구도 하나 엄청 잘 봤는데 하나를 엄청 못 본 학생 이 학생들이 선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균관대 다군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탐구 하나는 92%고 탐구 하나는 한 70%다. 그러니까 하나를 잘 봤으니까 성대 쓴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이 아니에요. 탐구를 굉장히 잘 본 친구들이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 국어, 수학 다 맞았는데 탐구 하나를 망쳤다. 이 친구들이 서울대를 못 가거든요. 연고대도 어렵거든요. 그런데 원래 성대 가나군도 어렵고 그럼 얘네들이 갈 수 있는 대안은 성대 다군밖에 없으니까 성대 다군은 또 다른 학생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한양대 인터칼리지, 그다음에 이화여대 사범대학이 가군에 그 아까 초등교육을 비롯한 대부분의 학과를 뽑고 사회교육, 과학교육은 나군에 뽑습니다. 이화여대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가 70명 다군에 신설됐고요. 동국대학교 이쪽 위에 있는 대학하고 급은 좀 다르지 않나요?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동국대학 안에서도 연고대급 학과가 있습니다. 바로 경찰행정학부죠. 경찰행정학부 다군에 갑니다. 거의 상위권 그룹이 다군으로 많이 옮겨져 온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성균관대하고 서강대는 AB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AB형 이게 뭐냐면 학생들이 유리한 조건으로 환산점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 잘 본 학생은 A형으로 해석해주고 수학 잘 본 학생은 B형으로 해석해주고 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높은 점수가 나오는 쪽으로 유도를 하게 되는 건데 이것도 역시 기존에 없었던 방식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예측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변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성균관대 가나군 같은 경우는 탐구 2과목, 다군은 탐구 1과목 반영 체크하시고요. 자, 그리고 의대 같은 경우는 이제 여전히 그 미적분 기하하고 과탐 지정 대학들이 이제 대부분 지방 대학을 중심으로 대부분 있고요. 과탐만 지정하는 확통 상관없는데 과탐만 지정하는 대학 요 밑에 있는 대학이고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 쪽은 공대나 자연과학부는 상관없는데 의대는 반드시 과탐을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정하지 않고 수학하고 과탐 쪽에서 미기하고 과탐 쪽에 가산점만 주는 대학이 요 밑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반영한다. 이런 체크하시고요. 자, 주요 그 대학의 군별 모집을 보겠습니다. 자, 가군에 보면 3,900
그 자연계도 3,900 그렇죠? 그다음에 나군이 지금 조금 덜 뽑고 근데 다군을 보시면 지금 가군 인문계든 뭐 다 이렇게 보시면은 다군의 모집 인원이 굉장히 적은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800명대, 1000명대, 90명대 상위권 대학이지만 이렇게 이제 다군은 결국 그렇게 많이 뽑질 않습니다. 그래서 다군은 무슨 개념이냐면 옛날로 말하면 지금 70년대 초반생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옛날로 말하면 전기대 후기대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 개념으로 가나군은 그냥 전기대 개념이고 다군은 후기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군은 상위권 대학들도 별로 없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따라서 나의 대학의 결정은 가군과 나군에서 안정 내지는 적정을 가나군에서 찾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군은 플러스 1 정도의 생각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분할 모집되어 있는 대학들이 많죠. 가나 다군으로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될 게 주의하시거나 또는 전략적으로 활용하실 필요가 있네요. 무슨 말이냐면 일단 그 옛날에는요. 뭐 국문과를 뽑는다 그러면 가군에도 뽑고 나군에 분할했어요. 뭐 10명 모집에 가군에 3명, 나군에 3명, 다군에 4명 이런 식으로 분할해서 뽑을 수 있었는데 그게 금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군에 한 학과를 뽑아야 되는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학과 선택에 있어서 이게 어떤 입장에서는 좋기도 하고 어떤 입장에서는 안 좋기도 해요. 모집 인원이 많아졌다는 것은 좋은데 선택의 폭이 좀 좁아졌다고 하는 부분에서 안 좋은 면도 있어요. 예를 들어 나는 숭실대 영문과를 너무 가고 싶어요. 숭실대 영문과 너무 가고 싶은데 숭실대학하고 세종대학이 실제로 점수차가 살짝 납니다. 그래서 세종대가 조금 숭실대보다는 살짝 낮아요. 그러니까 나는 숭실대 영문과를 너무 가고 싶은데 세종대 영문과를 쓰면 완전 합격이고 숭실대 영문과를 쓰면 아슬아슬이에요. 고민이 되죠. 근데 둘 다 나군에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숭실대 영문과를 지금 못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안전하게 세종대를 쓴다면 숭실대 영문과를 못 가는 상황이 되는데 숭실대 영문과를 갈 수 있는 방법은 나군이 아니면 방법이 없어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런 군을 고를 때 굉장히 좀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진학사의 이제 모의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그 뭐 예측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 예측 프로그램에서 계속해서 합격으로 나오고 있는 대학들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 대학들이 대부분 뭐 한 군에만 몰려 있으면 정말 답답합니다. 예,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이런 부분도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전공 그 자율선택죠. 전공 자율선택제 그러니까 자유전공이 엄청난데 지금 노란색 대학들을 보시면 모집 인원이 장난이 아니죠. 자, 이 자유전공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이게 뭐겠어요? 이 자유전공은 원래 그 대학에 있던 학과에서 뽑은 거죠. 야, 국문과 10명? 야, 그중에 너희 8명 뽑아. 2명 자유전공. 영문과 너희 3명 데리고 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하나의 새로운 모집단지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자유전공이 이렇게 많으면 일반 학과는 숫자가 적은 거죠. 일반 학과는 1명, 2명 이렇게 뽑습니다. 자, 세종대학이 지난 수시 때 그렇게 했죠. 한 과에 몰빵하고 모든 과 1명씩 쭉 뽑은 거 기억하시죠? 여기도 지금 정시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또 하나 자유전공은 모집 인원이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 좀 300명 뽑는 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원래 5명 뽑는 과가 있다고 치면 5명 뽑는 과의 1등은 1등이고 그 꼴찌로 들어간 애가 5등이겠죠. 그렇죠? 5명 뽑는 과는 그러면 1등과 5등의 차이가 별로 안 나겠죠. 1등과 5등의 점수 차가 크게 나지 않겠죠. 근데 이렇게 국민대처럼 300명을 뽑으면 1등으로 합격한 학생하고 300등으로 합격한 학생의 점수 차가 크게 벌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280, 290등 이하부터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자유전공은. 여기서 사실상 합격선이 좀 낮아지는 경향들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자유전공을 눈여겨보시고 적정선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이제 또 하나 궁금한 거. 그럼 자유전공 성적은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또 궁금할 수 있는 거죠. 자유전공은 성적이 어떨까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서서 우리가 이제 대학마다 인기 학과가 있어요. 대학마다 그 간판학과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성신여대 같은 경우 간호학과 간판학과가 되는 거고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신문방송학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이런 데가 이제 인기학과가 되는 거고 학교마다 인기학과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과거에 신문방송학과가 항상 인기학과예요. 예, 그래서 아이들한테 뭐가 되고 싶냐 그럼 다 나영석이 되고 싶고 다 김태호가 되고 싶다고 해요. 근데 진짜 우리나라 방송이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모여서 그런지 날로 발전하죠. 근데 이제 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는 굉장히 점수가 높습니다. 그리고 자유전공은 이제 내가 그 대학교 2학년 때 미디어도 선택할 수 있고 뭐든지 선택할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자, 자유전공이 학생들에게 대학교 1학년 생활을 과연 즐겁게 해줄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대학을 들어갔는데 선배도 없어요. 예, 선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동기들은 있는데 얘들도 모르고 나도 몰라요. 예, 대학교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전공은 자유를 줬지만 이게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헤매다가 이과 수업도 듣고 저과 수업도 듣고 헤매다가 2학년 때 한 과를 선택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자유롭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으로 1학년 때부터 들어가면 쭉 1, 2, 3, 4 그 학과의 소속감을 가지고 쭉 다닐 수가 있고 1학년 때부터 좋은 선배들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쭉 다닐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내 자력으로 갈 수 있는 상위권 학생은 굳이 자유전공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전공은 점수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그 학교의 간판 학과들보다는 낮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당연히 하위권 학과들은 또 이 자유전공 쓰는 학생들이 안 가겠죠. 자유전공 쓰는 학생들은 간판 학과를 가기에 약간 모자르다라고 판단하니까 하위권 학과보다는 높다. 딱 그 중간에 그 상위권과 하위권 그 중간에 자유전공이 포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쉽게 점수를 예측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노란색으로 본 대학들 숙명여대 장난 아니죠. 광운대 장난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의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다군으로 가면 안 된다. 뭐 그 정도만 뭐 그냥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군의 모집대학이 있습니다. 군외 모집대학. 그러니까 가나다군만 쓰면 끝이냐? 3번밖에 기회가 없느냐? 아닙니다. 3번 이상의 기회가 있습니다. 이미 수시 때도 경험을 했죠. 수시 때도 6번 제한이지만 사관학교라든가 카이스트라든가 이런 대학은 자유롭게 더 쓸 수가 있었죠. 정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이제 정시는 사관학교는 없고요. 지금 이제 스트 대학들은 있습니다. 스트 대학들은 광주 가기엔 지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 그다음에 카이스트, 켄텍 이렇게 대학들이 약간 명이지만 선발을 하고 있고요. 요들 대학의 특징은 뭐냐면 교육부의 말을 안 들어도 되는 대학들이에요. 그러니까 교육부의 말을 들어야 되는 대학은 일반 대학이고 이쪽은 과학기술부에서 만든 대학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말을 굳이 들을 필요가 없는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수시 때 뭐 디지스트를 붙었어요. 근데 수능 성적이 엄청 잘 나와서 서울대 갈 성적이 나왔어요. 서울대 쓸 수 있습니다. 이쪽 대학에 붙은 친구들, 한예종 마찬가지입니다. 한예종 붙은 친구들, 그다음에 그 부여에 있는 전통예술학교 붙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도 내가 수능이 잘 나와서 정시 쓰고 싶으면 쓸 수가 있고요. 또 내가 수시 때 뭐 예를 들어 한 숭실대 정도 합격을 했는데 수능이 너무 잘 나왔습니다. 근데 정시로 서울대 못 쓰고 카이스트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산업대학이라고 옛날 개방대학이 있습니다. 원래 서울과기대 옛날 이름이 서울산업대였죠. 개방대학인데 직장인들 다니라고 만든 대학인데 요즘엔 직장인들이 이를 대학을 안 다니고 일반 학생들을 뽑아서 운영이 됩니다. 청운대와 호원대가 있습니다. 청운대는 인천 캠퍼스와 홍성 캠퍼스가 있는데 인천 캠퍼스의 인기가 좀 더 좋겠죠. 인천 캠퍼스는 4등급대 아이들이 들어가고 홍성 캠퍼스는 그냥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청운대학은 그 홍성 캠퍼스 홍보를 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하냐면 홍성 캠퍼스 6개월만 다녀달라. 그러면 6개월 뒤에 인천 캠퍼스로 옮겨줄게.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호원대학교라고 군산에 있는 대학이 역시 군외로 각각 가나다군 외로 한 번씩 더 쓸 수 있는 그런 대학들입니다. 자, 이제 정시 지원 전략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수능 성적은 남녀별로 한번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남학생과 여학생의 올해 수능 성적입니다. 올해 수능 성적 표준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표준 점수 100점이 평균점이라고 했는데 남학생들은
국어에서 평균 이하의 평균점을 받아냈고요. 여학생들은 수학에서 평균 이하가 된 거죠. 이제 이걸로 이제 확실한 거죠. 우리 아들이 왜 말귀를 못 알아듣는가? 자, 국어 성적으로 알 수가 있는고요. 우리 딸은 왜 계산이 안 서는가? 바로 수학 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이제 보면 확실히 남학생들에 비해서 여학생들이 수학이 약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볼까요? 최상위 그룹의 1, 2등급 학생에서의 그 1등급 안에 남녀 비율이 계산이 됐습니다. 작년 올해 계산이 됐는데 최상위권에서는요 남학생들이 좀 더 잘해요. 예, 실제로 나온 거죠. 국어도 잘합니다. 최상위권은 국어도 남학생들이 조금 더 잘하는데요. 수학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학생들이 국어를 잘하고 남학생들이 국어를 못하고 여학생들이 수학을 못하고 이게 밸런스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최상위권 특히 그 서울의 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는 1, 2등급 대학생들은 남학생이 국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합니다. 특히 수학은 보시면 1등급 안에 100명이 만약 1등급이면 그중에 75명이 남자이고 25명이 여자애들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학생들은 항상 가나다군 고민할 때 그 가운데 여대 하나 정도는 고민하든가 여대가 정말 싫다면 남학생들이 비선호하는 학과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식품계통학과 그리고 간호보건계통 쪽이 남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쪽에다가 초점을 맞추시면 좀 더 안정적인 접근 내지 지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 여중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우리 여고인데요. 제가 또 여대를 가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항상 얘기를 하죠. 저기 가는 저 선생님을 봐라. 여중, 여고, 여대, 여고 선생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요. 아이들한테 이제 왜 너는 여대를 싫어하냐? 그러면 뭐 남자를 만나기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남자 못 만나는 이유가 꼭 여대만 있는 게 아닌데. 예.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대를 하나씩 보시고요. 그 다음에 활용지표 아까 보시라고 그랬죠? 활용지표 백분위 대학 한번 보세요. 중위권 그룹이 백분위 대학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준점수 반영 대학인데 자, 저 표준점수를 변환 안 시키는 대학이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R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R 표준 점수를 그대로 반영하는 날 것 그대로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 그다음에 변환시키는 대학이 있어요. 자, 생활과 윤리하고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와 윤리와 사상 만점 받는 학생은 표준 점수 반영 대학이 유리할까요? 변환 반영이 유리할까요? 이제 아셨죠? 그 학생들은 표준 그냥 R자로 반영하는 게 유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나에게 어떤 것이 더 유리한 것을 따지셔야 되는데 국민 서울과기, 서울 홍대, 서울교대 이쪽은 올해 사탐 2개 선택해서 만점 가깝게 받은 학생들이 엄청나게 유리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 거점국립대학이나 교대 쪽에서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그 핸드폰에 계산기나 또는 이제 연습장 같은 게 있으면 한번 계산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성적이 나옵니다. 대학마다 이제 반영 비율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학생의 성적을 볼까요? 학생 성적이 국어 90, 수학 70, 탐구 하나 90, 탐구 하나 60점이 나왔다고 칩시다. 100분위 점수로 계산을 할게요. 지금 반영하는 이 대학들은 다 100분위 반영 대학이에요. 근데 이제 가톨릭 대학을 보니까 국어 30%, 수학 30%, 영어 20%, 탐구 20%가 들어가더라. 근데 영어를 계산해 넣으려면 너무 복잡한 거예요. 영어가 기준이 대학마다 좀 다르고 1등급에 부여하는 그 가산점이나 이런 것도 막 다르기 때문에 영어하고 한국사를 반영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영어 20% 들어간다고 했지만 요건 무시하세요. 무시하시고 국어, 수학, 탐구를 가지고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톨릭 대학교에는 국어를 30% 반영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돼 있으면 고민하실 거 없어요. 30 곱하기 점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어 90점에 90점 곱하기 30이니까 0.3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나온 점수 27점. 그리고 수학 30% 반영이에요. 그럼 똑같이 곱해서 21점. 탐구 한 과목만 반영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90점이네요. 그래서 18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이거 합칩니다. 66점. 자, 지금 반영 비율이 100%가 아니죠. 영어 20% 뺐으니까. 이해되셨어요? 영어 20% 뺐어요. 그러니까
80% 반영됐을 때는 66점으로, 그러니까 8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는 66점 학생이다. 근데 만약에 100점으로 이것을 환산하면 몇 점이 될까요? 여기까지가 이제 점수입니다. 그래서 81대 60이니까 이퀄 100대 X. 우리 그 초등학교 산수 시간에 배우는 비율식이에요. 그걸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66점에다가 80분의 100을 곱해주면 82.5가 나오거든요. 요게 이 학생의 가톨릭대 환산점입니다. 영어 뺀 가톨릭대 환산점은 82.5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경기대학은 보시니까 수학이 40%예요. 이 학생 수학이 70점으로 좀 상대적으로 약했는데 수학을 40% 반영하는 대학을 한번 도전해 보니까 이 학생은 어떻게 평가가 되느냐? 80점 학생으로 평가가 됐어요. 자, 더 심각한 거 있죠? 성신여대 AI 학과입니다. 여기는 국어를 10%밖에 반영을 안 해요. 근데 이 학생은 지금 국어가 제일 잘 본 과목이잖아요. 제일 잘 본 과목이 10%밖에 반영 안 돼서 100점의 그 점수 안에 들어가는 점수가 9점밖에 활용이 안 되는 거죠. 9점. 그래서 합쳐보니까 75점밖에 안 나와요. 성신여대에서는 75점 학생으로 해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마다 이 학생은 지금 가톨릭대를 쓰면은 내가 갖고 있는 실력보다 높게 평가를 받는데 경기대를 쓰면 가톨릭대보다는 낮게 평가를 받는 거고 성신여대 AI 학과를 쓰면 낮은 학생으로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활용 지표와 반영 비율을 그래서 계산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표준 점수 쓰는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준 점수 쓰는 대학도 이제 변환 표준은 제가 안 하고 그냥 일부러 그냥 표준 점수만 했습니다. 단순 표점이 382점에 해당되는 학생인데 이 학생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줬는데요. 여기서는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아까는 이제 그 100분이니까 평균점만 나왔지만 요거 보시면 요게 이제 표준 점수의 평균이 먼저 나와요. 표준 점수 평균을 계산하고 거기다가 곱하기 3을 해서 최종적으로 요 점수하고 맞춰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건국대학교를 써보니까 건국대학교에는 지금 가산점이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미분이나 이런 데 가산점이 없는, 그래서 과탐에 가산점이 없는 상태였다라고 했을 때 가산점이 없으니까 그냥 이 방식대로 반영 비율, 이 학생 역시 수학이 국어보다 좀 약한데 40% 반영이 되니까 실제로 382점이 아니라 381.3 학생으로 평가가 됐고요. 동국대를 쓰니까 어떻게 되느냐? 동국대를 쓰니까 반영 비율도 좋고요. 그 다음에 가산점이 또 붙었죠. 가산점 어떻게 계산합니까? 125에다가 더합니다. 125에 3%니까 0.03을 곱해가지고 이걸 더해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게 35를 곱해줘야 되는데 잘못 내었네요. 35입니다. 35를 곱해주면 점수가 저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389.17이 됩니다. 복잡하지만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걸 우리 입시 이제 분석하는 프로그램 이제 아마 좀 있으면 뭐 여기서 상담 받으실 텐데 거기서 이제 경기도에서 하는 그 나비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상담 받으실 텐데 상담 받으실 때 이제 저렇게 다 자연스럽게 계산을 다 해가지고 나와요, 프로그램이.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건국대를 쓰면은 전국상위 13만 등 학생으로 해석이 되는데 자. 동국대를 쓰면은 전국상위 6만 5천 등 학생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동국대 쪽에서는 합격 가능성이 올라가는데 건대 쪽을 쓰면 합격 가능성이 떨어지기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그 학생에 대한 점수가 대학마다 평가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고 이걸로 대학별 점수로 학생을 뽑는 겁니다. 같은 대학 안에서의 비율로 위치를 찾아서 뽑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활용 지표는 대학마다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영어에 대해서 왜 얘기 안 하느냐? 영어에 대해서 얘기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게 2023년도 입시 결과인데요. 영어는요. 1등급 학생들이 6% 나왔잖아요. 얘네들 정시까지 이 영어를 활용하는 친구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수시에서 영어 1등급 나온 학생들은 대체로 최상위권 학생들이 많고 의대 최저 통과하려면 영어는 기본적으로 1등급이 나와줘야만 좀 의대 최저 수월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미 의치한 쪽으로
최저 맞추느라고 빠져나간 애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실제로 6%가 아니라 실제 정시까지 남아있는 아이들은 한 3%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 안에서도 1등급 방원 아이들은 역시 정시 의대 또 정시 서울대 연고대 이렇게 쓰겠죠. 물론 서울대는 그렇게 영어를 크게 반영하진 않지만 그래서 상위권으로 빠지게 되면 사실상 한양대, 서강대, 성균관대, 중대 이쯤부터는 대부분 학생들의 영어 성적이 2등급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가톨릭대, 경기대 이런 그룹들은 대부분 영어 등급이 3등급이에요. 그래서 2, 3등급 정도 나오면 영어는 크게 걱정할 건 없고요. 4등급부터는 대학마다 4등급을 훅 점수를 까는 학교들이 있어요. 이런 것만 체크해 두시면 돼요. 자, 입시 결과를 볼게요. 건국대학교가 이때 이제 그 영어가 쉬웠습니다. 건국대학교 합격생 중에 합격생들을 분석해서 영어 평균 성적이 어떻게 나왔나 보니까 1.4등급이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건대 합격한 학생 10명 중에 6명은 1등급이고 4명은 2등급이었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연대 같은 경우에는 10명 중에 9명은 1등급이고 1명이 2등급이었다. 즉 연대는 영어 반영이 좀 세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실제로 연대가 영어 반영이 제일 셉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여기 볼까요? 성신여대 이건 무슨 뜻일까요? 영어 2.7등급이다. 대부분은 몇 등급인 거예요? 3등급인 거예요. 대부분은 3등급이고 가끔 2등급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럼 그 식으로 보면 중대와 한양대 무슨 뜻이겠어요? 대부분 2등급이고 가끔 1등급이 있다. 그래서 2등급, 3등급이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4등급부터는 걱정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올해 이제 교차 지원이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요 파란 쪽이요. 파란 게 이과 애들이에요. 이과. 빨간 게 문과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고득점이에요. 이쪽 고득점. 고득점이고 그다음에 여기 숫자입니다. 즉 여기 예를 들어 390점이 숫자가 이만큼이 있다. 그 숫자입니다. 숫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빨간색보다는 이 앞에 높은 점수 쪽에서 이과 애들이 많다라는 뜻이었죠. 저쪽. 근데 재작년에 그랬고 작년에 그게 좀 더 심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조금 더 밀려가는 거죠. 이 낮은 점수 쪽으로 밀려갔는데 올해는 어떤가? 올해는 더 심각합니다. 올해는 지금 그 저 연두색 구간이 있죠. 연두색 구간이 그 서연고 구간이에요. 서연고 구간은 사실상 지금 대부분 쟤들밖에 없죠. 이과 애들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미적 가탐본 애들 중심이에요.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그 그룹이 뭐냐면 중간 그룹이 지금 대략해서 한 대충 그 중경 외식 그룹까지가 지금 요 중간 파란색 하늘색 구간인데요. 여기도 거의 대부분 지금 문과 애들이 별로 없고 이과 애들이 있죠. 자, 그 뒤에 이제 요 연한 그 살색 구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 구간이 이제 국민대 숭실대 구간인데 요쯤에 조금 그 문과 애들이 있지만 여전히 이과 애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죠. 그래서 이과 학생들의 문과 침공은 올해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탐구 한 과목 반영대학. 아까 조선대와 성균관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이 대부분 탐구 한 과목을 반영하는데 그 나머지 대학들은 다 이 두 과목 반영하는데 이쯤부터는 경기권 내지는 수도권의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대학 안에서도 탐구 한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가천대, 가톨릭대, 강남대, 경기대가 탐구 한 과목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덕성, 동덕, 명지, 상명 여기가 또 탐구 한 과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이 대학들보다 점수가 낮은 대학들은 모두 한 과목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탐구 한 과목 반영 대학들이 제법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어를 망친 학생들 있죠. 저는 국어를 너무 못 봤어요. 어떡하죠? 괜찮습니다. 국어를 망쳐도 갈 수 있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권을 가겠답니다. 그러면 여학생은 구제가 됐습니다. 여학생은 서울여대가 국어, 수학, 탐구 중에 3개만 반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탐구도 한 과목 반영이에요. 그래서 여학생은 구제가 되는데 남학생은 좀 서울권 가려면 한 가지 결단을 해야 되죠. 목사님이 될 각오가 돼 있느냐. 이제 한번 결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경기권 대학들은 대부분 국어 반영 안 하는 대학들이 제법 많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길 수 있겠죠. 자, 수학을 망친 학생 역시 서울여대는 다 가능하고요. 수학을 망치면 목사님이 될 가능성이 좀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권 대학들이 대부분 이렇고요. 탐구를 망친 학생 있을 거예요. 탐구를 망친 학생 역시 서울여대는 모든 조건에서 갖춰지니까 그런데 탐구를 딱 빼니까 지금 신학대학이 싹 빠졌죠. 예, 그 신께서는 탐구를 못하는 학생을 매우 싫어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 경기권 대학들 중에 대진대, 신한대 한번 볼까요? 이쪽에서는 뭐 많이 안 가겠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재밌는 게 대진대와 신한대는요. 저기 보면 국어, 수학, 영어 중에 대진대 국어, 수학, 영어 중에 하나택 그리고 탐한택, 한이 뭐냐? 한국사입니다. 한국사는 등급 받기가 쉽죠. 그래서 한국사를 탐구 대체로 해서 반영할 수 있는 거고요. 신한대는요, 더 한술 더 떠서요, 영어를 대신해서 한국사로 대체해 줍니다. 이런 대학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쪽 지역은 관심이 없지만 저 의정부, 양주 이쪽에서는 또 대진대, 신한대가 굉장히 또 인기 있는 대학 중에 하나예요. 자, 이 동네 학생들은 평택대 좀 가나요? 가겠죠. 예. 뭐 가까이 있으니까. 어쨌든 뭐 평택대는 또 등급 반영 대학입니다. 좀 독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2외국어 및 한국사 반영하는 대학 많지 않습니다. 서울대 문과대학은 무조건 제2외국어가 있어야 되고요. 필수입니다. 필수. 그 다음에 이제 탐구 대체해주는 대학은 부산의대, 청운대, 한국교원대. 그 가운데 독일어 선택한 학생은 도고교육과에서, 불어 선택한 학생은 불어교육과, 중국어교육과 각각 대체해주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를 대체하는 대학은 대진대, 아까 보였죠? 가야대, 대진대, 모건대, 서울한영대, 세명대, 송원대, 신한대, 아신대까지 있는데 뭐 수도권에서는 대진, 서울한영, 그다음에 신한, 아신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군별 전략 세우기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가군과 나군에서 결정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왜냐? 자, 서울대학을 본 학생이 있습니다. 서울대학을 본 학생 1177명 중에 얘네들이 이제 다군에도 좀 가야 되겠죠. 다군에 고려대가 서울대 쓸 수 있는 학생들 중에 36명만 선발하니까 얼마나 점수가 높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서울대 쓰는 학생들이 성균관대나 서강대, 한양대를 또 쓰겠죠. 그러니까 가나군의 성대, 한양대보다 다군의 성대, 한양대가 얼마나 높겠습니까? 중대도 마찬가지고 연고대 쓰는 학생들은 중대까지 쓰겠죠.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다군은 상당히 성적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략적으로는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렇게 가야 가군 쪽으로 가야 점수가 낮아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군 쪽에서 이렇게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가나군을 활용하시고 다군에서는 하나 그냥 플러스 알파다. 또 뭐 행운이 있으면 뭐 붙을 수도 있다. 근데 그런 행운보다는 가나군에서 하나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정시 상담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 몇 가지 이제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걸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 대교협에서 운영하는 어디가라는 사이트입니다. 그 포털 사이트에다가 어디가 검색창에 치시면 여기 사이트로 바로 링크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뭘 봐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여기서 먼저 보는 거 첫 번째 대학 정보입니다. 대학 정보 클릭하시면 돼요. 자, 대학 정보를 클릭하시면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대학 정보가 쭉 대학 가나다 순으로 쭉 나옵니다. 그럼 이걸 다 일일이 찾을 수 없겠죠. 한양대 찾으려면 엄청 클릭 오래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대학명에다가 학교 이름을 클릭하시면 되겠죠. 뭐 가까운 거니까 우리 가천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천대로 클릭을 했어요. 가천대 클릭하면 그럼 여기서 또 뭘 봐야 되느냐 거죠. 이것저것 눌러볼 수는 없고요. 여기서 봐야 되는 중요한 것은 바로 요겁니다. 전형평가 기준. 전형평가 기준. 그래서 전형평가 기준을 클릭하세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어디가에 들어가서 대학 정보를 클릭하시고 거기서 대학 하나 검색하시고 대학 검색하신 다음에 전형평가 기준으로 들어가시면 전형평가 기준에 바로 전년도 입시 결과가 있습니다. 자, 대학의 결이 좀 다릅니다. 서울대나 연고대 또는 의과대학이랑 그 다음에 지금 중위권 대학은 완전 달라요. 자, 서울대 의대에는 어떻게 배치표가 나오냐면요. 서울대 의대는 올해 이제 수능 성적 본 학생들을 입시기관이든 아니면 교육청이든 학생들을 파악을 해요. 지금 경기도만 하더라도 이제 경기 나비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경기도에 있는 각 고등학교에다가 니네 고등학교의 수능 성적 어떠냐?
니네 합산 성적 420점 몇 명 나왔냐, 419점 몇 명이냐 다 물어봅니다. 자료를 수합해요. 서울시 교육청도 수합을 합니다. 입시 기관별로 다 수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만 명 정도 수합이 돼요. 예를 들어 10만 명 학생을 쭉 그 점수를 분석해 보니 424점 학생이 10만 명 중에 한 명 있더라. 이렇게 될 수 있죠. 센 겁니다. 다 그냥 일일이. 그러면 아까 수능은 45만 명 정도가 수능을 실제 봤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샘플은 10만 명이에요. 그럼 10만 명의 샘플을 조사하니 424점 최고점이 한 명 있더라. 그러면 전국에는 조사 안 한 것까지 확장하면 대략 몇 명쯤 될까 추정해 볼 수 있죠. 10만 명 조사했을 때 한 명 있었으니 40만 명에서는 곱하기 4, 4명 있겠구나.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계산을 하면은 이제 상위권 학생들이 각각 얼마 있는지 추정 인원이 나와요. 그래서 대략 뭐 300등까지 지금 전국 수능 1등부터 300등까지 학생이 이제 추정이 되면 서울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서울의대 같은 경우에는 한 30명 뽑거든요. 그러면 전국 30등까지가 서울의대를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치표에 서울의대의 지원 합격 가능성은 그 30등 학생의 점수가 서울대 합격 가능성 점수고 서울대 의대가 작년에 경쟁률이 한 3대 1이었으니까 한 전국 90등까지는 서울대를 도전할 거고 이런 식으로 배치표 상위권 배치표는 이렇게 하나하나 그 표본을 세서 나옵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까지는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 아래 대학으로 가면 이렇게 계산이 안 돼요. 복잡해져서. 그리고 중위권 대학은 아예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중위권 대학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고 내 성적이 전년도 결과와 비슷하냐 비슷하지 않으냐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전년도 입시 결과가 중위권 대학에서는 엄청 중요한 거예요. 배치표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년도 입시 결과를 클릭을 해요. 자,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클릭했더니 자, 이것도 보는 법을 알려드려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학과입니다. 가천대 경제학과 가군에 있답니다. 작년에 17명 뽑았대요. 자, 일단 작년에 뽑은 숫자와 올해 모집 요강에 뽑은 숫자를 비교하셔야 됩니다. 왜? 아까 자율전공으로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 숫자가 줄어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전년도에 17명을 뽑았는데 경쟁률이 9.76대 1이랍니다. 그러면 경쟁률이 9.76대 1이면 몇 명이 지원한 거예요? 한 150에서 160명 정도가 지원을 한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17명 모집에 한 150 몇 명 지원했으니까 9.76대 1 나왔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충원 합격 순위를 보겠습니다. 48번까지 붙었대요. 무슨 말일까요? 17명을 뽑는 학과인데 150명 중에 총 합격증을 받은 학생이 최초합 17명과 충원합 48명에서 150여 명의 학생 중에 그 합격증을 총 65명이 받았다는 거예요. 63명이 받았다는 거예요. 65명이죠. 65명 받았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러면 실질 경쟁률은 몇이에요? 150여 명 중에 60여 명이 합격증을 받았으니까 실제 경쟁률은 3대 1쯤 되는 거죠. 대략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최종 등록자 보이시죠? 최종 등록자의 70% 커트. 이게 무슨 말이냐면 65명 중에 50 몇 등 학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학생의 점수가 82.15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 밑에는 모르겠다. 그런 거고, 그리고 이 가천대는 여기다 잘못 올렸어요. 사실 저 최종 등록자가 저렇게 올려지면 안 되고, 최종 등록자의 70%는 뭐냐면 합격한 학생 1등부터 50 몇 등까지 학생의 평균을 냈을 때 몇 점이 나와야 되는데 가천대는 지금 잘못 올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다른 대학들은 최종 등록자는 70%까지 학생들, 그러니까 1등부터 50등까지 학생들의 평균을 낸 걸 저 끝에다 올리고 그 다음에 50 몇 번째 그 학생의 점수는 요 중간에다가 올리게 돼 있어요. 그거 참고하셔서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 학교는 82.15가 된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도 17명을 뽑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아까 같은 계산 방식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가천대는 인문계와 자연계의 의대 빼고 인문계와 자연계는
우수한 영역을 35% 반영하고 그 다음 우수한 영역을 25% 반영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는 20% 반영하는데 영어 환산 점수를 100분위처럼 준다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탐구는 지금 하나만 반영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 아까 했잖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 학생은 국어 70, 수학 78, 영어 3등급, 탐구 하나 92, 탐구 하나 79 정도로서 3등급하고 2등급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학생이 되겠습니다. 등급은. 자, 그럼 계산법 그대로입니다. 80에다가 35% 곱해주고 78에다가 수학 점수에다가 25% 곱해주고 영어는 92점이네요. 3등급은 92점으로 환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거 곱해주고 그 다음에 탐구는 한 과목만 반영하면 됩니다. 92%네요. 그래서 20% 곱해서 점수가 나왔고 이거 단순히 합쳐주면 반영 비율에 따른 점수가 나오는데 84.3등급 3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가천대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비슷하죠. 합격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러면 가군의 가천대 경제학과 안정권으로 하나 잡아놓고 나다군 도전해보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안정권을 잡는 거예요. 안정권이나 적정권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올해 모집 요강을 봤는데 가천대 경제학과가 모집한 학생이 한 5명으로 확 줄었다. 17명에서. 그러면 이제 요거는 불합격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왜 전년도를 보느냐? 중위권 그룹에서 자, 올해 100분위 평균이 90%인 학생이 자, 이 가천대 쓰겠습니까? 안 써요. 그러니까 거의 언저리에서 아이들이 경쟁하고 쓰기 때문에 중위권 그룹에서는 전년도 입시 결과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모의 지원 한번 또 보겠습니다. 예측 프로그램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센진학이라든가 경기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나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존에 합격한 학생들의 베이스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전년도에 이 정도가 붙었으면 올해 학생 이 정도 성적은 붙을 수 있을까? 이거 판단하는 게 지금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속성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고속성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고속성장이라는 프로그램은 통계를 전공한 사람이 그 통계로서 학생의 합불 여부를 예측한 거예요. 이거 완전 수학만 들어간 거예요. 이 고속성장 운영하시는 분은 원래 그 진학 전문가가 아니고 진짜 순수하게 심심풀이로 하신 거예요. 농경제 전공하시고 회사 다니시는 분이 심심풀이로 했다가 지금 육아휴직인가 뭐 하면서 원래 무료로 나눠줬던 프로그램인데 육아휴직하면서 그 소득이 없어가지고 지금 유료로 바꿔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요건 통계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학사 모의 지원. 진학사 모의 지원은 그 가상 공간 안에서 학생들이 실제로 대학을 지원한 것처럼 모의 지원을 하고 10명 모집하는 학과에 모의 지원하는 애들 10명이 왔으면 그 중에서 높은 순으로 합격 불합격 예측을 해주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른 모의 지원이 워낙 이 입시기관에서는 너무 이 진학사 쪽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투스나 UA에서 했던 모의 지원은 지금 다 사라졌습니다. 다 없고 지금 이제 이 진학사가 입시 기간 중에는 좀 살아남은 거죠. 자, 모의 지원을 하게 되면 이렇게 모의 지원을 대부분 또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물론 자기가 뚜렷하게 나는 어떤 특정 전문대라든가 특정 어떤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들은 모의 지원이 굳이 필요 없겠지만 아직까지 그 감을 못 잡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모의 지원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요. 왜 그러냐면 진학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모의 지원 무료라고 되어 있어요. 무료. 모의 지원 무료 해가지고 이제 결국 내 점수를 넣고 모의 지원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무료예요. 여기까지는 무료인데 결과를 봐야 되잖아요. 결과는 유료. 그래서 모의 지원에서 결과를 딱 보려면 갑자기 화면이 뿌얘지면서 궁금하면 20만 원 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해볼 수 하는 게 이제 있는데 근데 이제 처음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10번 모의 지원하는 게 있고요. 20번 모의 지원 해보는 게 있고 무제한 모의 지원하는 게 있어요. 처음엔 10건 하려면 감질 나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무제한으로 막 다 돌려봅니다. 자, 모의 지원을 하면은 이렇게 내가 예를 들어 성균관대 공학계열을 딱 모의 지원했어요. 그러면 옆에 합격 가능성 해가지고 점수가 나와요. 40, 50, 80 이런 식으로 점수가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40 나오면 불합격 가능성이 높고요. 불합격 가능성이 높은데 아슬아슬 불합격이고요. 50이 나오면 아슬아슬 합격이고요. 그 다음에 60, 70, 80 정도가 되면
조금 더 합격의 가능성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의 지원할 때는 자기가 쓰고 싶은, 그러니까 나는 가나 다군에 어떤 대학을 썼는데 내가 지금 가장 가고 싶은 대학은 가군에 있는 대학이다. 내가 두 번째 가고 싶은 대학은 다군에 있는 대학이다. 이런 거 자기가 입력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입력 정보는 다른 학생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도 다른 학생의 입력 정보를 어느 정도 볼 수가 있고 다른 학생도 나의 입력 정보의 일부를 확인할 수가 있는 이런 구조예요. 근데 이 점수상만 보면 이것만 보면은 이게 이제 합격 가능성이라고 보는데 그건 아니에요. 합격 가능성이 아니라 모의 지원한 어떤 특정 과에 모의 지원한 학생들 안에서의 나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100점은 안 나오고요. 최고점은 이제 80점 정도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분포가 됩니다. 여기 점점점점 있는 거 있잖아요. 요 점점점점 있는 게 학생들이에요. 모의 지원한 학생들이에요. 나도 있겠죠. 나는 근데 여기 있어요. 이게 빨간 선이 나의 위치예요. 그래서 이 학생은 이 전체 학생 중에서 지원한 학생 중에 상위 20% 안에 들었다. 모의 지원한 학생 중에 상위 20% 안에 들었다. 그러면 80칸이 나와요. 그리고 예측은 합격으로 예측이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 밑에 있는 애들은 하나도 모의 지원을 해보고 떨어지겠네 하고 한 명도 안 쓰고 오히려 모의 지원 안 했던 위에 나보다 높은 애들이 딱 써버리면 이 점수와 상관없이 나는 불합격될 수도 있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그래서 모의 지원을 100% 신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긴 하지만 자, 그럼 이제 그 모의 지원의 이제 그 이런 상황들 왜 어떤 변수가 왜 발생하느냐 보시면 이제 나의 위치는 이제 합격 이제 전체 모집 인원 중에서 이 최초 컷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여기 이제 쓴 학생들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지금 점이 뭡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2이네요. 12 내가 12등 안에 들면은 최초 합격 컷이 나오게 되겠죠. 이 모의 지원 한 안에서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요 맨 위에 있는 애들, 요 위에 있는 애들은 어떻겠습니까? 위에 있는 애들은 당연히 점수가 높으니까 이 학과에 안정적으로 이 학과를 쓰긴 하겠지만 이 학과에 관심이 없죠. 다른 학과에 다른 대학에 붙어서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원서를 안 쓸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그 모의 지원 프로그램 자체가 예측을 해요. 얘네들이 각각 이제 앞서서 순위 있었잖아요. 1, 2, 3순위. 그래서 요 맨 앞에 있는 애들은 순위상 이 대학은 한 3순위 대학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붙어도 빠질 거야. 빠지면 요만큼이 빠지면 이만큼이 내려와서 요 밑에 있는 등수까지 추합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예측을 하게 되는 거지만 당연히 자꾸 밑에 쪽에 나오면은 불안해서 못 쓰고 위에 쪽에 나오면 안심해서 안 쓰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지원은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화면이 흐리긴 한데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절대적으로 피하셔야 됩니다. 모의 지원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게 그 색칠한 게 아니고요. 이 점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애들이 요 성적에 해당하는 애들이 너무나 많아서 점이 이어져서 선이 된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위치상으로는 지원한 아이들의 위치상으로는 합격 가능성이 예측이 되지만 그건 위치상의 예측이고 실제로 너무나 많고 모집 인원은 이거보다 훨씬 적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 근소한 차이에서 합불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모의 지원했을 때 모습이 이게 아니라 이런 모습으로 나오면 이거는 피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의 지원에서 4칸 나오면 그러니까 40점 나오면 못 붙는 거냐? 이것도 심리 싸움이 있습니다. 심리가 또 중요해요. 어떤 심리가 있느냐? 이게 이제 고석성장 분석기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요 고석성장 분석기는 그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수능 성적을 입력하고 딱 클릭 한번 하면은 이렇게 합격할 수 있는 대학하고 불합격할 수 있는 대학이 쭉 나오는데요.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은 무조건 합격한다. 진한 색으로 나와요. 진한 녹색. 그리고 한 70% 가까이 합격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연한 그 하늘색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합격할 수도 있는데 불합격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그러니까 한 50%에서 49 왔다 갔다 하는 요 정도의 합격 불합격 예측이 좀 애매하다. 이런 경우엔 이렇게 노란색이 나오고요. 핑크색은 불합격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딱 보면 내가 갈 수 있는 대학하고 못 가는 대학이 한눈에 보이는 것이 이 고속성장 분석기의 특징인데요. 여기서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 바로 노란색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을 보시고 노란색 대학을 예를 들어 지금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노란색이잖아요. 그러면 모의 지원에 가서 경희대학교 경영학과를 한번 또 모의 지원 해보셔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노란색이 나오고 그다음에 모의 지원에서도 4칸이 나오고 자 이럴 경우에는 요 성적이면 그러니까 성적 동점자가 많을 거 아니에요. 이 성적은 다 그렇게 나와요. 예. 여기 지금 환산점 548.09에 해당되는 학생은 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부터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심리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자 3장밖에 못 쓰잖아요. 가나 다군에 3장밖에 못 쓰는데 진학사에서도 4칸 불안하다고 돼 있고 차라리 2칸 3칸이면 속 편해요. 근데 4칸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고속성장에서도 빨간색이면 속 편한데 노란색으로 돼 있고 자 쓸까요 말까요? 고민되시죠? 예. 그래서 고민돼서 안 쓰면 떨어지는 거예요. 안 쓰면 아무 결과도 없는 거예요. 나는 썼는데 다른 친구들이 이걸 보고 안 쓰면 내가 붙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한 번쯤 상향 지원에 도전해봐라. 이런 뜻입니다. 앞서서 제가 안정지원하는 거 알려드렸잖아요. 어디가를 통해서 전년도 결과를 보고 전년도 결과에 모집 인원이 크게 변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 점수가 비슷하다면 그거 안정으로 잡고 하나 정도는 써라. 자, 작년에 서강대학교 그 교과 전형 작년 서강대학교 교과 전형이 엄청났습니다. 서강대학교 교과 전형 한국어학과에 6등급 학생이 붙었어요. 내신 전형인데 자 어떻게 붙었을까요? 전년도까지 서강대가 몇 년 동안 합격자 통계를 보면 1.5에서 1.6등급까지가 합격을 해요. 근데 1.6등급이 합격을 하는 학과니까 1.7등급이 그 학과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6장 카드인데 아깝잖아요. 그래서 거기 안 썼어요. 1.8등급 당연히 안 썼겠죠? 2등급 당연히 안 썼겠죠? 그러다 누가 썼어요? 6등급 애가 장난으로 썼는데 걔가 붙어버렸어요. 예. 특히 이제 앞에 먼저 붙었던 애들은 또 빠져나갔고 뒤에 붙은 애들은 1.7짜리를 붙이려고 보니까 1.7짜리가 한 명도 지원 안 한 거예요. 차순위 하다 보니까 6등급 애가 붙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이런 요행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하나 정도는 우주 상향이 필요한 겁니다. 적정한 수준에서. 빨간색 나오고 2칸 나오고 그거 우주 상향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애매한 상황에서 우주 상향에 하나 정도는 하되 이렇게 하려면 안정적인 지원이 같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해 드립니다. 자, 서울권 전문대는 이렇게 있습니다. 경기권 전문대가 많은데 서울에는 전문대가 8개밖에 없고요. 그 가운데도 그 전문대 중에서도 애매한 그런 여대가 좀 많이 있어서 남학생들은 서울권 전문대도 쉬운 건 아닙니다. 자, 전문대는 어떻게 반영하느냐 이렇게 선택입니다. 국영수 중에 하나. 지금 가로 있는 건 선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명지 전문대 국어 수학 중에 하나, 그다음에 영어 한국사 중에 하나, 탐구 필수 이렇게 반영하고요. 배워야 되는 영어 필수, 나머지는 이제 영어하고 탐구 필수, 그 다음에 국어 수학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반영한다는 뜻입니다. 자, 대부분 한 6, 7등급에서도 많이 붙어요. 그러니까 전문대 때문에 너무 고심하실 필요 없고요. 이쪽 경기권 전문대들은 지금 7등급 대 학생들도 많이 붙습니다. 자, 보건계열 쪽은 취업까지 생각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4년제 연계 편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문대 안에서 이제 4년제로 4년제 3학년으로 바로 보내는데 이 지방 캠퍼스들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8등급, 9등급이 붙어요. 실제로 9등급 학생 보기 힘든데 여주대학 가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주대학 다니는 학생이 재수를 한다고 해서 단대 천안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요. 삼순. 못 가요. 제가 볼 땐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근데 이 학교에서 열심히 다녀가지고 이 연계 편입 이용하면 서류 평가하고 학점만 가지고 단대 천안에 3학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제도니까 전문대를 혹시 고민하는 분은 이런 제도도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정시 모집 실패 사례. 절대적인 점수가 부족한데 아까 빨간색 나왔고 두 칸 나오고 이런 부족한 거예요. 전년도 입결하고도 차이가 많고 과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적정선에서 해야 되겠고요. 반영 비율 잘못하면 아까 성신여대 AI 학과처럼 잘못 적용하면 내 점수를 좋은 점수를 받고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전년도 입시 결과나 해석을 잘못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아까 모집 인원 같은 것도 같이 비교하셔야 되겠고 경쟁률도 비교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80점대에서 100분위 점수 80점대에서 합격선이 나왔는데 유난히 그 학과만 60점대가 합격을 했다. 이럴 때는 경쟁률 보시고 3년치 경쟁률 쭉 보시고 3년치 입결 보셔야 돼요. 갑작스럽게 낮아졌을 때는 아까 서강대학교처럼 그렇게 한번 훅 무너질 때가 가끔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서강대학교 그거 보고서 올해 2등급 대 3등급 대 애들이 서강대 엄청 지원했거든요.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전년도 입시 결과를 3년치를 보면서 경쟁률과 입시 결과를 같이 비교해야지 전년도 거만 딸랑 보면 안 되겠고요. 모의 지원 프로그램은 역시 변수가 있으니까 고민하셔야 되겠고 경쟁률이 너무 센 학과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써보겠다. 가군에 뭐 나군에 뭐 이렇게 써보겠다 했는데 갑작스럽게 그런 학과들이 경쟁이 첫날부터 몰리는 경향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이럴 때는 플랜 B, 플랜 C를 잘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조합 이런 거 뭐 이해하셨죠? 묻지마 재수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교차 지원은 이제 학교와 상황을 잘 보시고 여러 방법들이 있으니까 모색하시고 1, 2등급 대 학생들은 디테일한 분석들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3, 4등급 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주 성향이 필요한 아이들은 3등급 대 학생들입니다. 평균 3등급 대 그러니까 100분위로 말하면은 한 80% 안쪽의 학생들, 원저리 학생들이죠. 그다음 5, 6등급 대 학생들 이쪽은 진로와 같이 고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로를 잡을 것이냐 또는 이제 지방의 거점 국립대학 내지는 지방 국립대도 고민해 볼 것이냐 이런 것도 다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 보건계열도 뭐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 지방으로 내려가면 6등급, 7등급도 붙을 수 있는 학교들 많이 있기 때문에 간호학과에 또 꿈이 있다면 서울이나 경기권을 포기하고 더 낮은 지방대학으로 갈 것이냐 이런 것도 진로와 함께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이제 준비했던 내용들을 마무리하고 좋은 결과 기대하면서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